당신이랑 사는 거 지옥 같았어. 더 늙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이랑 살고 싶어. 대학 동창회에서 첫사랑을 만나고 온 남편이 제게 한 말입니다. 5년간 시어머니 병수발을 끝내고 겨우 일상으로 돌아온 지 한 달. 남편이 갑자기 대학 동창회 간다며 먼지 쌓인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고 심지어 향수까지 뿌리더군요. 아니, 늙어서 무슨 향수예요? 몇 년 만에 나가는 건데 좀 꾸미면 어때? 다들 잘 나가는데 너무 초라해 보이면 안 되잖아. 그날 이후 남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일에도 등산 간다며 집을 나가고 베란다에서 몰래 통화를 했죠. 불안한 마음에 남편 차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남편과 어떤 여자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증거를 들이밀었을 때 무릎이라도 꿇겠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죠. 잘 됐네. 숨기는 것도 이제 지쳤어. 이혼하자. 남편은 첫사랑과 펜션을 차리겠다며 신나게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남편은 모든 걸 잃은 초라한 모습으로 제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비에 젖고 굶주린 얼굴로 울면서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애원했죠.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아주 우아하고 통쾌한 방식으로 복수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는지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2살 김영숙입니다. 지난달 5년간 병수발하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5년이란 긴 시간이었죠. 남편이 대기업에서 정년 퇴직하자마자 어머니가 위암위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은퇴 후 여행이나 취미생활을 꿈꿨던 남편의 계획은 모두 물거품이 됐죠. 병원과 집을 오가며 항암치료, 간병, 그리고 끝없는 병원비. 우리 부부 황혼의 시작은 그렇게 시어머니의 투병에 모두 바쳐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떠나신 지 한 달이 지나고 이제야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시어머니 약 챙길 필요도 없고 병원 예약 시간에 쫓길 일도 없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재개했습니다. 문화센터 수업도 다시 등록했죠. 무엇보다 남편이 다시 등산을 시작한 게 반가웠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산에 오르던 남편이었는데 시어머니 간병으로 등산화도 창고에 처박아뒀었죠. 지난주에는 오랜만에 인왕산에 다녀왔다며 정상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어린아이처럼 자랑했죠. 그런데 오늘 아침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어요. 남편이 옷장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양복을 꺼내는 거였죠. 대학 동창회가 있다면서요. 회색 양복을 탁탁 털고 넥타이까지 골라 맸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매만지더니 급기야 향수까지 뿌렸어요. 아니, 늙어서 무슨 주책맞게 향수예요? 남편은 씩 웃으며 머리를 매만졌어요. 회색빛 머리카락을 빗으로 정성스레 넘기는 모습이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죠. 몇 년 만에 나가는 건데 좀 꾸미면 어때? 다들 잘 나가는데 너무 초라해 보이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어요. 젊었을 때 자주 부르던 노래였죠. 저는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살짝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냥 기분 탓이겠지 싶어서 부엌으로 가서 곰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오후 5시쯤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늦으면 택시 타고 올게 하더군요. 동창회가 강남 어디라고 했던가요? 저는 곰국 한 그릇 떠먹고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죠. 9시가 지나고 10시가 지나도 남편은 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더군요.
술 마시느라 전화를 못 보나 싶어서 기다렸죠. 11시, 12시.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죠. 남편은 비틀거리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넥타이는 흐트러지고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누구랑 있다가 이제 와요? 순간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평소와 다른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봤죠. 누구랑 있긴 동창들이랑 2차 갔다 왔지? 목소리가 너무 커서 깜짝 놀랐어요. 35년 결혼 생활 동안 이렇게 버럭 화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뭔가 찔리는 게 있나 싶었지만 술 취해서 그러겠거니 했죠. 다음 날 아침 숙취로 고생할 남편을 위해 콩나물 해장국을 끓였어요. 된장 풀고 콩나물 넣고 두부도 듬뿍. 35년 동안 해온 손맛이니 틀릴 리 없죠. 해장국 끓였으니까 좀 드세요. 남편은 부스스한 얼굴로 식탁에 앉았어요. 한 숟갈 떠먹더니 이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맛이 이상해 싱겁고 그냥 안 먹을래. 35년 동안 맛있다고 먹던 해장국인데 갑자기 맛없다니요. 서운했지만 숙취 때문이겠지 싶어 그냥 넘겼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일어나 베란다로 나가더군요. 휴대폰을 들고 문을 닫았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남편의 표정이 사뭇 진지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열심히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죠. 30분이 넘도록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가끔 웃기도 하고 목소리를 낮춰 속삭이기도 했어요. 도대체 누구와 그렇게 할 말이 많은 걸까요? 베란다에서 들어온 남편은 제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 위에 남겨진 해장국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뭔가 달라졌어요. 5년간의 병수발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제가 모르는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았죠. 잠시 후 방에서 나온 남편이 등산 가방을 꺼내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등산 약속이 잡혔다며 늦으면 안 된다고 분주하게 준비했어요. 조심히 다녀와요. 무릎 안 좋은데 무리하지 말고. 남편은 대답도 없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느 산 가는지 몇 시쯤 올지 꼭 말하고 갔는데 말이죠. 저녁 7시가 넘어서야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등산 다녀오면 온몸에서 땀 냄새가 진동해서 곧장 욕실로 직행하곤 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은은한 비누향이 났어요. 등산 다녀온 거 맞아요? 땀도 안 났네요. 남편이 순간 움찔했습니다. 그리곤 태어난 척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죠. 산에서 내려와서 동호회 사람들이랑 사우나 갔어. 찜질하고 씻고 왔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눈은 저를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게다가 항상 등산 가면 정상에서 찍은 인증샷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던 사람이 오늘은 핸드폰을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사진은 어디 있냐고 물으니 피곤해서 안 찍었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아 남편의 등산 가방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보온병의 물은 그대로였고 등산화는 흙 한 점 묻어있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코골이 소리를 들으며 천장만 바라봤죠. 다음 날 아침 김장 준비를 해야 해서 남편한테 시장에 태워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보다 말고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오늘은 혼자가. 나 점심때 약속 있어서 나가봐야 돼. 저는 김장 재료가 많아서 같이 가자고 했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럼 제가 무거운 김장 재료를 싣고 와야 해서 차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마지못해 차 키를 건넸어요.
저는 차 키를 받아들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시장에서 배추며 무며 양념 재료를 잔뜩 사서 트렁크에 실었어요. 아파트로 돌아와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마치고 시동을 끄려는 순간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보조석 등받이가 뒤로 많이 젖혀져 있었어요. 평소엔 항상 꼿꼿하게 세워놓는데 마치 누군가 편하게 기대고 있었던 것처럼 각도가 완전히 누워 있었죠. 순간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의 직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블랙박스를 켜봤습니다. 어제 날짜로 거슬러 올라가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죠. 오전 시간대는 남편이 차를 몰고 나가는 장면뿐이었어요. 그런데 오후 2시경의 영상에서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주차장이 아닌 어느 한적한 공원 주차장. 남편 차에 어떤 여자가 탔습니다. 곱게 파마한 단발머리에 진한 립스틱을 바른 60대 초반의 여자였죠. 두 사람은 차 안에서 무언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키우니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남편의 목소리는 35년 동안 제가 들어온 적 없는 달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여자는 남편을 영민이라고 불렀고 남편은 그녀를 미이라고 불렀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40년 전 헤어진 첫사랑이라는 것, 동창회에서 재회했다는 것, 그리고 이번 주말에 1박 2일로 여행을 가기로 약속했다는 것까지. 남편은 제게 등산 간다고 거짓말할 계획까지 세워놨었죠. 저는 주차장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망할 뿐이었어요. 5년간 시어머니 대소변 받아내며 고생한 며느리, 35년간 뒷바라지한 아내는 그저 집사람에 불과했나 봅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집으로 올라갔어요. 무거운 김장 재료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평생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든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무거웠으니까요. 집에 들어와서 김장 재료를 부엌에 내려놓고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에 저장된 영상을 다시 한번 봤죠.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40년 전 헤어진 첫사랑이라니. 동창회에서 다시 만나서 불꽃이 튀었다니.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배신감, 분노,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35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증거가 있으니 오늘 밤 남편이 돌아오면 모든 걸 따져 물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저녁도 먹지 않고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핸드폰을 꽉 쥐고 영상을 몇 번이고 확인하면서 어떻게 말을 꺼낼지 연습했죠. 시계는 8시, 9시, 10시를 가리켰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밤 11시가 넘어서 현관문이 열렸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남편은 거실에 앉아있는 저를 보고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도 앉았냐는 듯 눈치를 살피며 신발을 벗었죠.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이번 주말에 시어머니 납골당에 가야 한다고. 돌아가신 지 2달이 다 되어가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고요. 남편이 옷을 벗으며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말엔 안 돼. 1박 2일로 등산 가기로 했어. 혼자 다녀와. 등산이라는 말에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어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아까 찍어둔 블랙박스 영상을 남편 앞에 들이댔죠. 등산이요? 이게 등산이에요? 여자랑 펜션 가는 게 등산이에요?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당황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숨을 푹 쉬며
소파에 털썩 앉았죠. 마치 들킬 걸 기다렸다는 듯이요. 그래, 알았으면 됐잖아. 숨기는 것도 지쳤어. 그 태연한 모습에 제가 더 당황했어요. 무릎 꿇고 용서를 빌 줄 알았는데 남편은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그 여자가 누구예요? 도대체 누구길래 이러는 거예요? 남편이 정면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제가 35년 동안 본 적 없는 냉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죠. 대학교 때 첫사랑이야. 40년 만에 다시 만났어. 미희야, 윤미, 첫사랑. 그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남편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랑 사는 건 지옥 같았다고. 엄마 병수발하느라 5년을 날렸고 그전에도 대화도 안 통했다고. 이제 더 늙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이랑 살고 싶다고 했죠. 지옥이라니요? 35년을 함께 산 아내와의 삶이 지옥이었다니.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망할 뿐이었죠. 남편은 계속 말했어요. 미희랑 이미 다 계획을 세웠다고. 이혼하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펜션을 차릴 거라고. 미희가 운영 노하우도 있어서 잘 될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남은 인생은 행복하게 살 거라면서요. 펜션을 차린다고요? 제가 시부모 병수발하고 살림하느라 청춘을 다 바쳤는데 남편은 첫사랑과 제 인생을 계획하고 있었다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5년 동안 시어머니 똥오줌 받아내며 고생한 게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였나 싶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어요. 아들과 딸에게 당장 집으로 오라고 전화를 했죠. 아버지가 이상하다고, 지금 당장 와야 한다고. 이 상황을 혼자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의지하며 살아온 남편이 하루아침에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요. 30분쯤 지나서 아들이 먼저 도착했어요. 추리닝 차림으로 헐레벌떡 뛰어온 모습이었죠. 머리도 제대로 빗지 못하고 왔는지 삐죽삐죽 솟아 있었어요. 고지어 딸도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 다 무슨 일이냐며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바람났다고, 첫사랑과 이혼하고 펜션 차리겠다고 한다고. 블랙박스 영상도 보여줬죠. 아들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아버지 노망하셨어요? 엄마한테 무슨 짓이에요? 아들이 소리를 질렀지만 남편은 전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웃듯이 말했죠. 노망이 아니라 제일 정신 똑바로 박힌 때라고. 너희들이 내 인생 살아봤냐고. 65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인생 살려는 건데 왜 난리냐고 되레 화를 냈습니다. 딸도 울먹이며 아버지를 말렸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럴 수 있냐고. 할머니 병수발할 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요. 아버지는 그때 뭘 했냐고 따졌죠.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그건 며느리 도리고 자기는 아들 도리 했다고. 이제 각자 인생 살자는 거라고. 너희들도 신경 쓰지 말라고. 내 인생이라고 선을 그었어요. 아들과 딸이 1시간 넘게 설득했지만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호해졌죠. 미희와 내일도 만날 거라고, 이번 주말 여행도 갈 거라고,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심지어 미희가 얼마나 아름답고 교양 있는 여자인지 자랑까지 했어요. 새벽 1시가 되어서야 지친 아들과 딸이 돌아갔어요. 가면서도 엄마 걱정에 발걸음을 떼지 못했죠. 딸은 울면서 엄마 혼자 두고 가기 싫다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돌려보냈습니다. 애들 앞에서라도 꿋꿋한 모습을 보여야 했으니까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평소처럼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마 내일 아침이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첫사랑을 만나러 나가겠죠. 향수 뿌리고 양복 입고 설레는 마음으로요. 저는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누웠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이라는 두 글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62살에 이혼이라니. 하지만 남편이 저렇게 나온다면 방법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밤새 한숨도 못 잤지만 일찍 일어났어요. 거실 소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샜죠. 남편은 안방에서 코를 골며 편히 잤을 거예요. 첫사랑과의 달콤한 미래를 꿈꾸며 말이죠.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밤새 생각한 끝에 내린 결론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일어나 거실로 나왔을 때 저는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남편은 어색한 표정으로 저를 흘끔거렸죠. 아마 제가 울고불고 매달릴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앉아봐요. 할 얘기가 있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할지 긴장한 표정이었죠.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붙잡을까봐 걱정했죠? 걱정 마세요. 보내드릴게요. 남편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예상 밖의 반응이었나 봅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죠. 사실 저도 지쳐 있었어요. 35년 동안 남편 뒷바라지, 시어머니 병수발, 끝없는 집안일. 남편은 늘 자기 중심이었고 제 의견은 한 번도 중요하지 않았죠. 밥상 차려주면 당연하게 받아먹고 빨래해주면 당연하게 입고 아플 때도 혼자 끙끙 앓아야 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 병수발 5년은 지옥 같았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 기저귀 갈고 욕창 연고 바르고 밥 먹여드리고 남편은 가끔 얼굴만 비추고는 힘들다며 도망갔죠. 그런데 그게 지옥이었다고요? 그럼 저한테는 뭐였을까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이제라도 각자 인생을 찾아가는 게 맞겠죠. 저도 제 인생을 살아보고 싶었으니까요. 위자료는 안 받을게요. 대신 재산은 정확히 법대로 반씩 나눠요. 남편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곤 뻔뻔하게 말했죠. 다행이네. 구질구질하게 매달릴까봐 걱정했어.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표정 관리를 했어요. 35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할 말은 아니었지만 이미 남편은 제게 남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로 저희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어요. 일주일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죠. 신기할 정도로 빨랐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급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재산 분할은 제가 아파트와 예금 1억, 나머지 예금을 남편이 다 가져갔습니다. 펜션 차린다며 들떠있는 남편을 보니 한심하기도 했지만 이제 남이니까 상관없었죠. 이사 가는 날이 왔어요. 남편은 아침부터 콧노래를 부르며 짐을 쌌습니다. 35년 만에 처음 보는 들뜬 모습이었죠. 그런데 짐 싸는 모습을 보니 기가 막혔어요. 옷까지는 기본이고 거실에 있던 안마의자를 통째로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아들이 아버지 생신 선물로 사준 300만 원짜리 안마의자였죠. 거실 TV도 가져가겠대요. 65인치 대형 TV인데 이것도 몇 년 전 명절에 자식들이 돈 모아서 산 거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냉장고를 열어 홍삼 액기스를 챙기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시어머니 드시라고 비싼 돈 주고 산 거였는데 결국 남편이 다 먹었죠. 이제 그것마저 가져가려는 겁니다. 절정은 김장김치였어요. 제가 한 달 전에 담근 김장김치를 통째로 싸달라고 했습니다.
김치도 좀 싸줘. 미희가 요리를 잘 못해서. 순간 욱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참았어요. 오히려 헛웃음이 났죠. 35년 동안 제 손맛에 길들여진 입이 첫사랑 요리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다 가져가요. 잘 처먹고 잘 살아요. 김치통을 던지듯 내밀었어요. 남편은 뻔뻔하게도 그것마저 받아들고 이삿짐 트럭에 실었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이삿짐 트럭 옆에 흰색 외제차가 서 있었어요. 차 안에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자가 앉아 있었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지만 윤미라는 그 여자가 분명했습니다. 파마 머리를 한 손으로 매만지며 거울을 보고 있는 모습이 우아해 보이려 애쓰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마지막 짐을 들고 나가면서도 저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35년을 함께 산 아내인데 작별 인사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의 차에 올라타면서 창문을 내리고 소리쳤죠. 나 이제 진짜 인생 살러 간다. 마치 감옥에서 출소하는 사람 같았어요. 제가 그의 감옥이었나 봅니다. 차가 시동을 걸고 떠나갔어요. 이삿짐 트럭도 뒤따라갔죠. 저는 현관으로 들어와 선반에서 굵은 소금을 꺼냈어요. 한 줌 집어서 현관밖에 뿌렸습니다. 다시는 그 발걸음이 이곳을 향하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35년 동안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린 것 같았죠.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남편이 떠난 첫날 밤, 저는 혼자 있는 게 무서울 줄 알았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자는 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누워보니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코 고는 소리도 없고 술 냄새도 없고 새벽에 깨워서 해장국 끓여달라는 사람도 없었죠. 오히려 잠이 잘 왔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대자로 누워 잤습니다. 남편이 있을 땐 늘 한쪽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잤는데 이제는 킹사이즈 침대가 온전히 제 것이었죠. 아침에 일어나니 개운했어요. 이런 기분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오후 미순이한테 전화했어요. 이혼했다고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삼겹살 파티나 하자고요. 미순이는 깜짝 놀라며 당장 달려왔죠. 동네 친구들도 불렀어요. 경자, 정희, 영란이까지. 다들 제 소식을 듣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영수가 정말 이혼한 거야? 35년을 살았는데. 저는 삼겹살을 구우며 담담하게 설명했어요. 남편이 첫사랑과 바람났다고, 펜션 차리겠다며 나갔다고. 친구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죠. 그런데 제가 너무 밝은 표정이라 더 놀란 것 같았어요. 삼겹살에 소주 한 잔씩 하니 분위기가 살았어요. 친구들이 남편 욕을 한바탕 해주니 속이 시원했죠. 그렇게 떠들다가 노래방까지 갔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마이크를 잡고 둠칫둠칫 뽕짝 메들리를 불렀어요. 친구들과 춤도 추고 소리도 질렀죠.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1시가 되어서야 집에 왔는데도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들과 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엄마가 혼자 있으니 외로울까봐 왔다면서요. 딸은 눈시울까지 붉어져 있었죠. 엄마, 괜찮아요. 너무 힘들면 우리 집으로 와요. 맞아요. 아버지가 너무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있잖아요. 애들이 눈치 보며 위로하는 게 안쓰러웠어요. 저는 오히려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얘들아, 나 너무 시원해. 알턴이가 빠진 것 같아. 걱정하지 마. 정말이었어요. 35년 동안 숨통을 조이던 뭔가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그 할머니랑 강원도로 펜션 보러 다닌다고 곧 계약할 것 같다고요. 그 소식을 듣고도 마음이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잘 됐다 싶었죠. 멀리 가면 마주칠 일도 없을 테니까요. 이혼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예전에 문화센터에서 배운 제빵 기술이 있었거든요. 시어머니 병수발하느라 중간에 그만뒀지만 실력은 꽤 있었죠. 동네 작은 카페에서 수제 쿠키를 납품하기로 했어요. 하루에 50개씩 구워서 가져다 주면 개당 2,000원씩 받기로 했죠. 큰 돈은 아니지만 제 손으로 번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반죽하고 오븐에 굽고 포장하는 일이 즐거웠어요. 쿠키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면 행복했죠. 카페 사장님도 맛있다며 주물량을 늘려주셨고요. 표정이 밝아지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아파트 분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했고 동네 봉사 모임도 나갔죠. 사람들이 저보고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경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수가, 너 이혼했다며? 근데 아까 백화점에서 네 남편 봤어. 뜬금없는 소식에 살짝 놀랐지만 담담하게 들었어요. 경자의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백화점 명품관에서 미희가 쇼핑하는 동안 남편은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며 뒤를 따라다니고 있었대요. 미희가 이 매장 저 매장 들어갈 때마다 짐꾼처럼 따라다녔다고 하더라고요. 더 웃긴 건 미희가 남편한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빨리 안 오고 뭐 하냐고, 짐 들고 제대로 따라다니라고 화를 냈대요. 남편은 알았어 알았어 하면서 고개를 조아렸다고 하더군요. 어우, 꽃이다. 평생 왕 대접받더니 이제 하녀 노릇하고 있네. 저도 모르게 코웃음이 나왔어요. 집에서는 밥상에 숟가락 하나 안 놓던 사람이 이제는 첫사랑 쇼핑백이나 들고 다니는 신세가 됐군요. 35년 동안 제가 해준 밥이 맛없다고 투정 부리던 사람이 이제는 요리도 못하는 여자와 살겠다고 나갔으니 앞으로 펜션 운영하면서 손님 뒤치다꺼리도 해야 할 텐데 어떻게 살려나 싶었죠. 그날 저녁 구운 쿠키를 접시에 담아놓고 커피를 내렸어요.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죠. 혼자 깔깔대며 웃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지금도 미 눈치나 보며 있겠구나. 첫사랑이니 뭐니 해도 결국 또 다른 감옥일 뿐인데. 저는 쿠키를 한 입 빼어 물며 미소 지었어요.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죠. 이게 자유의 맛이구나 싶었습니다. 62살에 찾은 제2의 인생.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나날이었어요. 이혼한 지 3개월이 지났어요. 오늘은 제 생일이었죠. 62살에서 63살이 되는 날. 작년엔 남편이 생일도 있고 늦게 들어왔던 기억이 났습니다.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다니느라 정신없었다는 핑계를 대면서요. 아침에 일어나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어요. 쿠키 재료 주문한 게 왔나 싶어서요. 그런데 우편함을 열어보니 뜻밖의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영민 귀하 건강검진 재검 통지서. 김영민님 신용카드 연체 안내문. 남편 앞으로 온 우편물들이었어요. 주소 변경을 안 해놓고 간 모양이더라고요. 건강검진 재검이라니 뭐가 문제인지 궁금하기도 했지만 열어보지 않았어요. 카드 연체 독촉장도 마찬가지였죠. 이제 남이니까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반송함에 넣으려다가 잠시 망설였어요. 혹시 급한 일이면 어쩌나 싶어서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죠. 첫사랑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텐데 괜한 참견일 뿐이었어요. 우편물을 반송함에 쏙 넣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점심 무렵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아들과 딸이 케이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거실로 우르르 들어왔어요. 손자, 손녀들도 함께였죠. 케이크에 초를 꽂고 생일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작은 손자가 제일 크게 노래를 불러서 모두가 웃었어요. 이혼 후 첫 생일이라 아이들이 더 신경 쓴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선물도 많이 준비했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상을 차렸죠. 딸이 미역국을 끓여왔는데, 맛이 제법이었습니다. 우리 딸, 언제 미역국을 이렇게 잘 끓이게 됐어? 딸이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끓이는 걸 어깨너머로 배웠다고요. 35년 동안 남편 생일에만 정성껏 끓였던 미역국을 이제는 딸이 제게 끓여주니 뭉클했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다 같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손자들이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제잘 떠들고, 며느리는 제가 만든 쿠키가 동네에서 인기라며 자랑스러워했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던 중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혹시 아버지한테 연락 온 거 있어요?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좋은 날에 왜 그 사람 얘기를 꺼내나 싶었죠. 오늘 엄마 생일인데 그 얘기는 왜 해? 아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았죠.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한 달째 연락이 안 된다고 했어요.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문자도 답이 없다고요. 걱정이 되어서 아버지가 알려준 펜션 주소로 찾아가 봤는데 펜션 문이 굳게 닫혀 있었대요.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한 달 전부터 문을 닫았다고 했답니다. 정말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미역국을 한 숟갈 뜨던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내 알바 아니야. 밥이나 먹어. 국 식겠다. 딸이 오빠를 툭 치며 눈치를 줬어요. 엄마 생일날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하지만 아들은 계속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사실 저도 살짝 궁금하긴 했어요. 펜션이 문을 닫았다니. 첫사랑과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이 생겼나 싶었죠.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더 이상 제가 걱정할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오늘 아침에 온 우편물들이 떠올랐어요. 건강검진 재검 통지서, 카드 연체 독촉장. 뭔가 일이 꼬이고 있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정말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똑똑한 사람이야. 알아서 잘 살겠지. 우리나 잘 살자. 그 말로 대화를 끝냈어요. 며느리가 재빨리 화제를 돌렸죠. 엄마 쿠키 인기가 너무 좋아서 카페에서 추가 주문이 들어왔다고요. 다음 달부터는 마카롱도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됐어요. 손자들이 할머니 쿠키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엄지를 치켜들었죠. 저녁이 되어 아이들이 돌아간 후 혼자 케이크 남은 걸 먹으며 생각했어요. 63살 생일.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생일이었죠. 남편 없이 맞는 첫 생일이었지만 전혀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복했어요. 제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가족들이 있고, 제가 만든 쿠키를 맛있다고 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무엇보다 자유가 있었으니까요. 핸드폰을 보니 친구들의 생일 축하 메시지가 가득했어요. 미순이는 내일 점심이나 같이 먹자고 했고, 경자는 이번 주말에 온천 여행이나 가자고 했죠. 남편, 어디서 뭘 하든 이제는 정말 내 알바가 아니었어요. 펜션이 망했든, 첫사랑과 헤어졌든, 그건 그 사람이 선택한 인생이니까요. 생일이 지나고 며칠 후였어요. 밤 11시가 넘어서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죠. 쿠키 주문이 많아서 하루 종일 일했더니 피곤해서 일찍 눕고 싶었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도어락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삐빅, 삐빅, 삐빅. 틀린 번호를 계속 누르는지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렸죠. 도둑인가 싶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죠. 비에 쫄딱 젖은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후줄근했어요. 3개월 전 의기양양하게 나갔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초라한 모습이었죠. 남편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쿵쿵쿵. 문 좀 열어달라고, 제발 한 번만 열어달라고 의원했습니다. 저는 인터폰에 대고 차갑게 말했어요. 왜 왔어요? 당장 가세요. 안 가면 경찰 부를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갈 데가 없다며 계속 문을 두드렸죠.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데도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영수가, 제발. 나 좀 도와줘. 갈 데가 정말 없어. 결국 저는 일일이에 전화를 걸었어요. 이혼한 전 남편이 집에 찾아와서 소란을 피운다고 신고했죠. 경찰이 오고 있다는 말에도 남편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잠시라도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 싶었어요. 문을 살짝 열었지만 체인은 걸어둔 채였죠. 문틈 사이로 남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3개월 만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들어오지 마요. 거기서 할 말 있으면 빨리 해요. 남편은 문을 보자마자 눈물을 쏟기 시작했어요. 65년 인생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구구절절 하소연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귀신에 씌었었나 봐. 미의 그년이 사기꾼이었어. 다 거짓말이었어. 남편의 말에 따르면 미인은 처음부터 돈만 노린 사기꾼이었대요. 펜션 인수한다고 6억 원을 줬더니 감감무소식이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 가짜 계약서였다고 했죠. 남은 돈마저 명품 사느라 다 써버렸고 결국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도망갔다는 겁니다. 여보, 내가 미쳤었어. 당신한테 너무 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평생 종처럼 살게. 비굴하게 애원하는 모습이 한심했어요. 35년 동안 설거지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이제 와서 종처럼 살겠다니요.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남편은 그 침묵을 희망으로 받아들였는지 더 필사적으로 매달렸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리가 끝났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민 씨, 당신이 버린 건 나 아니라 당신의 35년 인생이에요. 그 여자가 사기꾼이든 아니든 나랑은 상관없어요. 그리고 난 이제 여보 아니에요. 남한테 이러는 거 실례예요. 남편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어요. 그리곤 더 처절하게 매달렸죠. 며칠 굶었다고, 노숙하다가 왔다고, 제발 한 끼만 먹여달라고. 문틈으로 손을 넣어 제 바지가랑이까지 잡았습니다. 그때 경찰차가 도착했어요. 젊은 경찰관 2명이 내려서 상황을 파악했죠. 저는 이혼한 전 남편이고 집에 들어오려고 계속 소란을 피운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남편을 일으켜 세웠어요. 남편은 끝까지 제 이름을 부르며 용서해달라고 외쳤지만 저는 차갑게 등을 돌렸죠.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가서 당신 인생이나 찾으세요. 그 말이 비수가 되어 날아갔는지 남편이 흠칫했어요. 3개월 전 집을 나가면서 진짜 인생 살러 간다고 외쳤던 그 사람. 이제는 그 인생을 잃고 돌아온 거였죠. 경찰차가 떠나고 나서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굵은 소금을 한 움큼 집어서 현관에 뿌렸습니다. 다시는 그 발걸음이 이곳을 향하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죠. 막 시작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제 드라마 볼 시간이네.
혼잣말을 하며 편하게 다리를 뻗었어요. 아무도 채널 돌리지 말라고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볼륨이 크다고 뭐라 하는 사람도 없었죠. 드라마 속 여주인공이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63살, 저도 이제 제 드라마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남편, 그 사람은 이미 끝난 드라마의 조연일 뿐이었어요. 첫사랑이니 뭐니 하며 저를 버린 남편은 결국 모든 걸 잃고 돌아왔지만 저는 그 사이 자유와 행복을 찾았어요. 누가 진짜 인생을 찾은 건지 이제는 분명히 알 것 같았습니다.